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진 대사님의 용정 호투 시간입니다. 예, 허 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지금 일부 지금 한미 연합훈련을 둘러싸고 지금 녹화를 하는 8월 10일 화요일 당일 김여정이가 오전에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고 남조선 당국의 배신자적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볼 때 옛날에는 이것 둘이가 화기애애한 방식으로 짰는데 이제 수준이 높아져가 짜고 이제 서로 패고 욕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시효까지 가는 단계에 이르렀다. 지금 이렇게 좀 보여져요. 예. 그 말에 동감하는 게 만약에 지금 내년 대선까지 계속 화기애애하게 그 모드로 간다. 그 중간에 분명히 사들 날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뭔가 긴장이 고조되는 것처럼 욕짓거리도 나누고 하면서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뭔가 이벤트가 만들어져서 쇼를 하는 그런 걸 기다리고 있지 않나 그래 싶은데, 김여정이 이 여자 어딘가 본 여자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오늘 저 느낌이 왔어요. 그 신신혜씨라고 있죠. 예, 저기 세상을 요직이야 하는 거. 예. 그 여자 딱 따라가는데 이 방송 두고 저 신신혜씨 좀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는데 뭐 코미디언이니까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이 지금 어차피 뭐 축소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지난 3년 동안 연습 하나도 안 했고 지수 훈련이라는 게 사실은 뭐 게임방에서 그냥 애들 노는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 지금. 그 이제 실제 그 CPX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까지 막 계속 축소해가지고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6분의 1 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군 관계자 이야기대로 그냥 더 이상 축소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더 이상 뭘 줄여야 되는 건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거 양보를 해버렸네요. 근데 김여정이가 이걸 배신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더 아마 남한을 조롱하려면은 그거 봐 내 말 잘 듣네라고 멘트를 날렸어야 되는데 뭔가 이게 뭐 여하간 훈련을 하니까 내심이 이제 기분 나쁘다는 식의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한데 하여튼 뭐 이게 전 세계에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참 이런 게 외신을 타는 것도 참 부끄러운 일인데 저는 이 일련의 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 물론 지금 트럼프 때부터 계속 자행해왔던 일인데 이게 트럼프가 대단히 실수한 거죠. 왜냐하면 그때 이거 한번 이게 축소하고 양보해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계속 이런 식이거든요. 이제 이게 한번 선례를 맞으면 그게 최대의 그렇죠. 맥시멈이 되고 그 이후 밑으로 줄이는 쪽으로 계속. 그래서 그거는 트럼프가 그 회담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딴 식으로 양보를 했는데 이건 아마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갔는데 근데 하나 뭐 청와대 여당 뭐 이런 애들 뭐 다 그냥 북한 편들고 하는 거는 막 이해가 가는데 이 정권 성격을 잘 아니까 한데 이 정도 되면은 군인 중에 한 명 정도는 좀 난리를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발이라는 놈들이. 아유, 그렇게 해야죠. 한 명, 옷벗을 가고 한 명은 달라들어야 되는데 조용합니다. 이런 게 군대인지.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옛날 생각이 하나 났는데 1940년 2차 대전 때 그 막강한 유럽 최강의 육군을 갖고 있던 프랑스가 독일한테 한 달 반 만에 당했거든요. 5월달에 전쟁이 터지고 그 뭐 거의 2달 만에 이제 무력화된 상태에서 휴전 협정에 들어갑니다. 무조건 항복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프랑스 상황하고 지금 한국 상황하고 너무너무 비슷한데 그 당시에도 이제 프랑스가 사실은 지난이라고 이상하네요. 20세기 들어와서 한 30년 동안 소위 말해서 좌파 연립 정부가 들었습니다. 그 장조레스 뭐 인민전선 이래가지고 계속 약간의 이제 형태는 바꿨습니다만 계속해서 좌파가 잡았었는데 이 30년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군 복무 기간을 계속 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한 20년 동안 독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군비 증강하고 그 훈련을 고도화시키는데 계속 줄이죠. 그래서 2년짜리 병사가 1년, 나중에 심지어 이제 독일이 전투를 시작하기 직전까지는 무려 1인당 8개월 정도의 군사훈련만 받고 집으로 보내는, 이러니까 전쟁이 될 리가 없죠. 더 웃기는 거는 그 프랑스의 좌우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39년에 폴란드 침공하기 직전에 나치 독일이 스탈린하고 그 불가침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독소. 그랬더니 이 프랑스의 좌익은 소련이 종주국이 소련이 독일하고 강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치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우익은 1939년 폴란드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희한하게도 약 7, 8개월 동안 전투가 없었습니다. 서방 진영하고는, 프랑스하고는.
그래 일종의 이상한 전쟁이라 포니 워라는 그런 단어까지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우익들은 이거 혹시 이게 도중에 전쟁을 중단할 수도 있으니까 절대 히틀러를 자극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유화 정책을 썼었거든요. 이미 선전 포고를 한 다음 상태인데도 그런 이상한 기간이 지속됐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망하는 거죠. 결국에는 망했는데 그때 상황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프랑스 군대라는 게 19세기 초 나폴레옹 전쟁이 완료될 때까지는 프랑스의 최고 육군이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하나의 국민 군대로서 소위 말해서 근대 군사사에 있어서 하나의 그 획기적인 그런 어떤 그 족적을 남긴 군대인데 이게 한 달 반 만에 무력화됩니다. 그걸 보면 얼마나 이 2차 대전 직전에 프랑스가 소위 말해서 평화주의, 이런 안일한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던가 하는 게 그게 아마 물론 이제 전장에서 능란하게 도울권한테 당한 그런 전술적 측면도 있습니다만 완전히 정치적으로 안보적 무장 해제된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이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1차 대전 때 네. 프랑스가 숫자가 제일 많았다 그러더라고 보병이요. 네 맞습니다. 막강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실상 독일군하고 이 참호전에서 붙었지만은 엄청난 피해를 양산하면서 네. 프랑스가 뭐 승리했다고 하지만 승리한 게 아니라 엄청난 소모전을 그렇죠. 거듭했는데 독일군이 훨씬 프랑스군보다 적게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 전장은 주전장은 이제 러시아, 프랑스, 벨기에였기 때문에 독일 내에서는 전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프랑스에는 엄청난 트라우마가 됐다. 프랑스나 영국에는 다시는 전쟁을 그렇죠. 무조건 안 해야 되겠다.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의 뭐 거의 당시 그 나이 또래의 젊은 사람들 한 5분의 1이 죽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절대로 안 해야 되겠다라는 분위기가 이제 일단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소련이 어떤 형태로든 있으니까 독일이 일방적으로 지금 소련하고 붙으면 먼저 붙지 이제 뭐 프랑스나 영국으로 또 쳐들어오겠느냐. 그렇죠. 공국의 적은 소련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고 또 독일도 히틀러가 공산당을 또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때문에 돼 있었고. 세 번째로는 당시에 역사상 최대로 퇴폐했던 분위기가 지배했던 시대다. 그때 뭐 아르누보 양식이라고 해가지고 맞습니다. 1930년대. 당시 뭐 프랑스 그 당시에 이 파리를 보여주는 거는 영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밍웨이의 태양은 또다시 떠오른다. 뭐 이런거나 정강기라고 부르는 그 프랑스의 당시 전쟁의 중심에 있을 때 지금으로 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었고요. 문란하고 퇴폐적이고 그 베를린도 뭐 데카당스한 분위기가 지배하던 그런 시대. 파리가 그 중심지였다. 그러고 지금 사실은 우리가 1960년대 그 학생운동 유럽 68세대 그때 이제 소위 말해서 진보사상 페미니즘 같은 게 창궐했다 이야기하는데 이미 조사에 따르면 1920, 30년대에 이때 이제 비인기구 같은 게 각종 이제 발달하면서 여자들의 임산 그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러고 나서 결혼도 이혼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군대 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징병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하고 너무나 흡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데다가 국민 다수도 이제 이 전쟁을 싫어하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 군부가 1차 대전 때 엄청난 피해를 봤음에도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그렇죠. 행식주는 성전 국가니까. 비시 정권을 독일 항복 정권을 이끌었던 페탱이 영웅처럼 됐지 않습니까? 페탱 원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지노선을 만들어가. 1차 대전 때 참호전이 아니라 아예 우리는 그 마지노선 안에서 지하에 엄청난 지하 이 뭐라고 합니까? 이 교두보를 만들어가 그 안에서 뭐 먹고 자고 하는 도시를 만들어가. 지금도 뭐 관광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지노선이 있는 한은 독일이 프랑스로 들어올 때가 침략 못 할 거다. 심지어 아르덴 숲을 통해서 우회해서 올 거다 이런 생각 상상 못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 평화 분위기에 확 젖어 있으니까 히틀러가 뭐 공갈을 쳐도 그러니까 적당히 무마하고 넘어가 보자라는 식으로 다들 그런 분위기에 기울여져 국민도 정치인도 다 좌우도 다 기울여져 있다고. 군부가 그런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페탱 원수 이 양반이 1차 대전 때 영웅이긴 했는데 이 양반이 희한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관기에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 직전까지 경험을 보니까 군사적인 경험을 보니까 방어 무기가 공격 무기보다 월등히 발달했기 때문에
방어하는 쪽이 유리하다는 전략 전술을 제시합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거는 뭐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인가. 방어 무기가 공격 무기를 압도했던 적은 역사상 그런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창공의 비행기가 전투기 폭격기들이 떴을 때 그 대공포를 못 맞추거든요. 그 당시에는 미사일도 없던 상태였고. 하여튼 그런 어떤 희한한 이상한 게 전쟁을 뭐 싫어하고 하여튼 어떻게 하면은 독일한테 100% 양보를 했어라도 전쟁을 막겠다는 게 그 당시 이제 프랑스의 분위기였는데 그게 아마 지금 한국의 분위기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1차 대전처럼 또 말과 이런 게 끄는 보병전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르죠. 약간의 차량과.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 전혀 생각을 못 했었고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근대전 사상을 도입을 했습니다만 이 프랑스의 보수적인 군인들한테 유일하게 반기를 든 군인이 역시 드골이었습니다. 네. 드골이 기갑사령관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사를 잘 아는 분도 별 이제 관심이 없는 분이 많은데 그 양반이 책을 하나 썼더라고요. 그 전간기에 뭐냐면은 직업 군인을 향하여 이런 말을 했는데 앞으로의 전쟁은 운동전, 기동전, 기갑전이다. 그 아니라는 어떤 보병 전술에 젖어 있는 이제 그 프랑스 군부를 굉장히 질타하죠. 하는데 결국 소수였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이전에 보면 기차로 대량의 군인을 전선 근처의 도시까지 실어 나르고 뭐 차량이 일부 있고 일부는 행군으로 전선까지 가고 뭐 그런 우리가 무기에 잘 있거라 보면 영화에 나오는 수준. 그렇죠. 그 기본적으로 보병이 열차를 타고 가서 전장에 가서 이제 실어 내리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1차 대전 때 탱크가 등장을 했는데 사실 1차 대전 때 탱크라는 거는 굉장히 이 초기 상태라 가지고 그죠. 느린 데다가 이제 막 보병 지원제 제대로 효과적이지 못했으니까 그 탱크가 그렇게 발전해 가지고 이제 2차 대전 때 전쟁의 양상을 결정짓는 게 될 건가를 이제 이렇게 우습게 알았고 또 독일 공군이나 독일 해군을 이렇게 이 프랑스군이 좀 우습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들은 늘 뭐 나폴레옹의 후예다라고 생각했고 독일은 공군이나 해군에는 전통적으로 약했다. 그다음에 이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서 완전히 공군 잠수함 못 자게 하고 그다음에 병력 수도 10만 이상을 못 넘게 하고 뭐 이런 식이었으니까. 근데 그러면 과연 이제 이런 평화주의에 젖어 있던 프랑스에 반해서 독일은 어땠는가?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철저한 전쟁 준비를 했죠. 근데 그 가운데 이 독일군이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했냐면 하나 이해가 있습니다. 그게 이 어떤 사람이 밝힌 건데 한 개 중대가 이제 병원이 150명이죠. 근데 이 150명의 중대가 다른 이제 중대들하고 이제 대대 단위 또는 연대 단위 훈련을 합니다. 근데 3주 동안 실탄을 쓰고 훈련합니다. 했습니다. 나치 독일이 굉장히 잔인하죠. 그러니까 공포탄 실탄을 쓰기 때문에 훈련 중에 죽습니다. 4명이 전사했습니다. 훈련 중에 20명이 부상을 당하고요. 근데 만약에 한국에서 1인 훈련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방부 앞에 난리 나죠. 그때 당시에 희한한 일도 있었는데 소련군의 비밀 지원 아래 독일이 내부의 공군 기지를 운영을 잘 못하니까 소련 영내에서 독일군이 공군 기지를 가지고 훈련을 하는 이런 모습들도 또 있었어요. 근데 둘 다 극우 극좌의 두 나라가 1차 대전 이후에는 왕따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소련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왕따된 두 나라 극좌 극우임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협력해서 군사 협력을 하죠. 그래서 독일 영토 안에는 공군 비행장을 감시를 하니까 그 소련 영내에 독일 비행장을 만들어가. 그건 감시 못하죠. 그걸 갖다가 훈련을 시키고 파일럿들을 교육시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소련은 그걸 용인해서 제공해주고 그런 둘이 있었다. 그래서 이 결국에는 전쟁을 잘하려면 훈련을 해야 되는데 뭐 독일군뿐만 아니라 미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명한 조지 패튼 장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것도 이제 훈련입니다. 실전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기갑 사단장 할 때인데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죠. 근데 실제 지금 이제 지휘소 훈련이 아니고 실제 야전에서 전차와 차량들을 운용을 합니다. 물론 실탄을 쓰지 않고 이제 실제 마치 모의 전쟁을 하는데 여기 무려 이 훈련 기간 중에 640km를 우회 기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감시관이 보죠. 이 지경선을 넘어서면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훈련이 이제 규범을 짜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니터링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 패튼 장군은 실전처럼 해가지고 640km를 우회하는 이런 기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패튼 장군이 인터뷰를 하죠. 전쟁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딱 3가지 본이다 그랬습니다. 훈련. 근데 지금 한국 이 훈련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정권 끝날 때까지 그 다음에 만약에 민주당이 들어서면 또 안 하겠죠. 한 10년 동안 만약에 군사훈련 안 한다고 할 경우에
이거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거는 이게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북한이 노리는 것 같고요. 그게 지금 극명하게 드러난 게 네. 북이 남침을 했을 때 6.25 때 네. 당시 이제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네. 다시는 이제 전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미군이 무기를 대부분 폐기하고 또 미군에 남아있는 군인들이라는 게 뭐 그야말로 훈련 안 하는 백수군인 비슷하게 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미군이 뭐 메가드가 선발 선봉대를 보내도 오사는 입구에서 깨져 버렸고 스미스 부대 대전에서는 그 전 춘장이 납치가 돼 살인관입니까? 그 납치가 딘 소장 딘 소장이 납치가 됐죠. 포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으로는 낙동강 전선에서 북이 그렇게 긴 이 보급로를 유지하면서 내려왔는데 그 포위하고 있는 북한군 숫자가 지금 방어하고 있던 미군과 한국군 숫자가 적었을 겁니다. 훨씬 많았고 포위하는 북한군 숫자가 훨씬 적었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 북한군의 전투력이 월등하게 미군이나 그렇죠, 한국군보다도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하지 않은 중국 걔들은 북한군은 49년에 국공내전까지 중국의 국공내전의 팔로군에 중공군에 그렇죠. 그 훈련받은 애들이죠. 조선 이민 부대들 일부는 또 소련군에서 훈련을 받은 애들이고. 그러니까 실전 경험이 직전까지 있던 이 북한군과 훈련하지 않은 미군의 싸움에서 미군이 초반에 개박살이 나서 낙동강까지 몰려서 시급했다는 게 그게 훈련의 차이를. 지난번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게 되면 결국 주한미군이 부분적으로 철수하는 걸 갖다가 상정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소장님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죠. 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주한미군이 특히 헬기 부대 같은 경우는 특정 그 시간을 갖다가 작전 시간을 이수를 하지 않으면 봉급도 감봉이 되거든요. 감봉이 되고 승진에도 그런 생각 지금 아파치가 헬기 전통 헬기가 지금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용이 48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는 아마 36대 정도 보유하고 있고 그 탱크 킬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인데 이게 아마 지금 일본에 가서 연습을 하든지 아니면 대대 전체를 아마 일본 쪽으로 하면 이동할지 모른다는 뉴스가 지금 파닥에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끝이 아니고 이게 시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은. 그래서 지금 이런 와중에 특히 아파치 헬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64일 정도를 아마 훈련을 해야 그게 이제 규범대로 이수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직업군인들인 거 봉급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40일도 못 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마 좀 심각히 받아들일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근데 하나 문제는 이런 와중에 이제 한미연합 훈련 가지고 지금 전 신문에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미 연방의회 조사국에서 그 하나 리포트를 갖다 냈었는데, 이게 조금 이제 불안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점진적인 비핵화에 상응해서 뭔가 제재 완화를 갖다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 의회하고 또 행정부 입장은 다르거든요. 의회가 훨씬 강경하죠. 지금 현재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내뱉은 말이나 그랬던 그 표현에 따르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만, 만약 이 상태대로 계속 진전이 없이 고착화된 상태로 가게 되면은 불안해진 북한보다는 오히려 초조해진 미국이 더 먼저 아마 양보를 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가능성을 검토하는 그런 인터뷰들이 좀 있었습니다. 한데 현재 법적으로는 미국에서 아마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이라 해가지고 돈 세탁, 뭐 유엔 안보리 결의, 그다음에 불법 억류, 인도적 지원 배분의 뭐 불투명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법적으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제재 완화를 한다더라 이건 의회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법을 바꾸던가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하루 이틀 됐습니다. 좀 황당한 게 일부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미국 내 이제 대학 교수, 연구진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북한의 비핵화가 되지 않으니까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제재 완화를 해주라 라는 논지를 갖다가 제공을 했어요. 이게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까? 논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VOA나 이런 데 꽤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는 전혀 한 번도 출연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곧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아마 VOA 쪽에서 한 번도 초청하지 않았던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상하게 우후죽순처럼 갑자기 늘어나고 있다는 걸 봐서는 뭔가 지금 이 로비 공작도 제 2단계로 들어간 게 아닌가. 지금 한국의 정권을 대표해서 어마어마한 형태의 로비가 미국 백악관이나 의회나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 중에 한 10대명은 이런 로비들을 지금 해가지고 대상이 돼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각종 싱크탱크 중에서
좀 로비에 휘둘릴 만한 그런 이 싱크탱크나 이 미국 정치적인 어떤 뭐 이 정치 관련해서 네. 뭐라고 할까 연구원 같은 사람들을 꿔삼고 그래서 아주 광범위하게 다양하게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추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마 그런 식으로 아마 지금 아마 청와대 사주를 받은 모 단체나 기업이 예. 아마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특정 개인한테 뇌물을 준다기보다는 당신들 무슨 연구소 거기다가 재정 지원을 하겠다. 프로젝트 하겠다. 예. 어마어마한 돈을 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커트 캠벨처럼 잠깐 나와가지고 친북적인, 그러니까 북한에 굉장히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런 게 점점 늘어날 거고. 네. 이게 이제 어떤 사건을 갖다가 계기로 해가 이런 것들이 대폭으로 지금은 이제 마이너하게 흐르고 있지만은 주류를 형성하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 한미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문제, 뭐 종전선언이나 또 행하협정 이런 문제가 대두되거나 아니면 뭐 북한이 한국을 도발을 해서 한국 내부에서 미군이 개입하지 말고 빠져 있어라 하면서 뭐 평화 시위나 이런 것들이 평화 시위라고 하는 친북 시위가 서울을 뒤덮든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서 한국 문제에서는 미국이 빠지자 이렇게 여론을 형성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민간 연구소 한 건 자기들 자유인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심각한 게 외교안보 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외교부의 외청이 아니고 직할 기관입니다. 건물만 따로 양재동에 있을 뿐이지. 그게 홍아무개인가 뭐 서로. 그거 나하고 토론 많이 했거든요. 토론하다가 내가 옛날에 박근혜 정권 때 얼마나 화가 났으면 토론하다가 일어나서 좀 펴려고 했어요. 요거는 그냥 저도 그 뉴스를 보고 나서 이건 테러를 하지 않는 한 이건 해소가 안 될 것 같다. 왜냐면 이건 뭐 훈련 내용을 북한에 알려주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이게 제정신인지 그러면 이걸 뭔가 이한테 뭐 돌을 하나 던지든지 밥상을 뒤엎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놈이 지금 한국 지금 그 하는 것도 이상한 소리였죠. 한동대학 교수하는 그 김 뭡니까 그 현재 여기 김준영 그도 그 이상한 소리를 그 지금 교체될 미국이 한국을 가스라이팅 하고 있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한미 동맹 가스라이팅하는데 저가 가스라이팅 돼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외교안보 연구원이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람들을 초빙해가지고 지금 세미나를 연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계속 그러면 초빙하면 뭐 과거에는 민간에서 뭐 연세대에서 문정인이 하든 이건 관계는 없는데 이게 정부 기관에서 이런 걸 추진을 한다는 거죠. 그럼 예산도 엄청 쓰겠네요. 엄청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예산을 써가지고 그런 이상한 삐딱한 학자들을 불러다가 그런 식으로 친북 정북적인 발언을 갖다 시키면서 그걸 또 출간물로 내고 하는 거죠. 그걸 외교안보 연구원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야당이 딱 족쳐야 되는데 이런 구조를 알고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금 뭐 끝난 것 같은데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라는 게 하죠, 이거. 이게 원래는 아세안 10개국이 사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뭐 아세안 지역 문제만 다루다 보니까 존재감이 희박하니까 94년부터 좀 회원을 확대했습니다. 주요 국가들 미국, 중국, 러시아, 뭐 영국, 뉴질랜드, 호주까지 다 불렀죠. 한국도 끼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동남아시아 10개국 플러스 해가지고 주요 국가 10개국 옵저버죠. 그 다음에 이제 제3 카테고리에 뭐 그냥 기타 국가에 7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 7개 중에 북한이 들어가 있습니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아. 그래서 총 ARF에 참가국은 이제 27개국인데 근데 이 포럼이라는 건 사실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의장성명인 여러 가지 문건들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제 상징적인 뭐 그런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는데 일단 이게 매년 개최되어 오다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쉬었고 이번에 이제 화상회의를 하게 됐는데 뭐 일단은 별 내용은 없습니다. 일단 간단히 이제 요약하자면 이제 참여국 대다수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대화의 중요성을 인정을 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의장성명 안에 남북 이제 통신선 재개통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환영한다는 내용. 그게 아마 외교적인 수사니까 큰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국 대다수가 이제 단서를 달았죠. 다만 유엔 대북결의 이행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에 대해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촉구를 했었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북한 대표가 제일 서열이 낮습니다. 그건 왜냐면은 이 ARF 회의의 최정상회의는 외교장관 회의거든요. ARF는 정상회의라는 게 없습니다. 외교장관이 최고 수장이고요. 그 밑에 이제 SOM이라 해가지고 차관 보급 회의가 있고 3단계 제일 낮은 게 실무회담에 이제 국장급들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는데 몇 가지 기술적인 뭐 그런 내용들을 갖다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한 건 있습니다만 안보적인 측면에서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근데 아마 이게 북한의 발언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이게 좀 레벨이 낮거든요. 본부에서 이제 저 장관이나 차관이 오는 게 아니고 현지 거기 있는 아세안 대사입니다. 대사니까 원칙적인 발언밖에 안 했는데 이거를 보면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이게 지난번 시간에 수학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대화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왜냐면 여기서 좀 전향적인 발언이 나와야 되거든요. 북미 회담 같은 데 대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자기들 뭐 코로나 관리 잘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고통을 받고 있지만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뭐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외교적 수사로 일관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네. 북한의 이제 그 아주 전문가가 네. 조금 전에 이제 만났는데 네.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은 북한 출신이에요. 네. 자기는 지금 김정은이나 김여정이가 아니라고 본다. 저 등장하고 있는. 저 둘이 다 가짜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서로 짜서 하겠지만은 네. 김정은이 앞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조용훈이라고. 예. 최근에 서로. 예. 또 김정은이가 살이 빠지면 옷을 새로 맞춰서 네. 빠진 살에 맞춰야 되는데 네. 헐렁헐렁한 옷을 입고 나타난다든지 또 김정은이가 목이 팔에 흉터가 있는 부분이면 이런 거를 갖다가 북한식이라면 어떤 형태든 감추어서 외부에서 공개한 동영상을 보고 사진을 보고 김정은이의 상태를 짐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렇죠. 것은 기본적인 상태고 그 목 뒤에 뭐 파스 목 뒤에 그것도 파스를 나오던데. 붙이는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보통 북한에서는 다 앉아 있고 네. 김정은이가 등장을 하면 다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치는데 그렇죠. 네. 같이 들어오는 장면이 지금 요즘 연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존의 의전하고는 많이 다른 거는 그리고 좀 이상합니다. 김정은이가 있는데 네. 당에 또 1비서 자리를 만들었다. 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시켜주려고 이제 해놓고 자리 정해놓고 좀 이따가 취임하려고 만드는 건데 김정은이가 건재한데 저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용인될 수 없는 거고 김정은이가 뭐 비료공장 같은 데서 나타났을 때 옛날에 보면 머리를 숙여서 네. 상대방의 북한의 관료들한테 인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김정은이가 어떻게 머리를 숙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소놈인데요. 네, 그래서 없죠. 지금 네. 이 북이 김정은이나 김여정이가 네. 아닐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뭐 그때까지 적당히 때우기 위한 땜빵용 동영상과 사진이 나가고 있고 대역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생각을 할 때는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만나러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만나자 하면 못 만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북한이 네. 만나러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미국 대화에는 관심이 없고 네. 미국이 신경을 자기들한테 좀 꺼줬으면 하고 오히려 한국하고의 관계에서 한국 정권을 컨트롤하고 자기들의 똘마니로 만들기 위해서 이 대선 공작에 치중을 하고 있을 거다. 그거는 뭐 굳이 안 만나고 뭐 화상으로 한다든지 온갖 경우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네. 뭐 저건 그런 거를 갖다가 더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뭔가 선언적으로 이렇게 뭐 이니셔티브를 지는 행동을 하고 싶다면은 평양에서 대표를 보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현직 대사를 내보내서 그냥 화상회의니까 또 뭐 재미난 것도 없습니다만 에피소드도 적죠. 그냥 준비된 텍스트를 읽고 지나가는 것만으로 끝나니까. 그럼 소장님 그 미국에서 그러면 어떨까요? 야 그럼 아무 조건 없이 싱가포르에서 옛날 트럼프 만날 때처럼 한번 더 보자. 빨리 와라 내 만나줄게 라고 하면 상당히 당황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러면 당황하겠죠. 그럼 뭐 어디가 아프니 다니 이러면서 네. 동선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자꾸 대남 부분을 김여정이가 맡고 있는데 네. 이것도 보면 김여정이가 얼굴을 들여대지 않고 말만 나오잖아요. 네, 네. 그리고 김여정이가 네. 북한의 노동신문의 일면에 네. 아무리 김여정이가 김정은이 동생이라더라도 거기에 일면에 김여정 이름으로 뭐 어떤 자신의 주장을 갖다가 담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자료 동영상에 보면은 옛날에 했던 거 자꾸 되돌려 주던데 자꾸 그러니까 리핏하는 식이고 최근에 사진이나 동영상은 별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뭔가 확 100% 확신은 못하지만 그 동영상이 아니라 그냥 사진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요즘에 그 그래픽 수준 같으면은 동영상도 이제 긴 거 아니고 짧은 거 같은 얼마나 조작 가능하거든요. 뭐 그런 부분으로 딥페이크로 예. 뭐 죽은 연예인도 살려내서 그렇죠. 노래 부르는 영상을 만드는데요. 예, 그럼 뭐 컴퓨터 기술은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그 정도 이렇게 영상으로 처리하는 건 큰 어려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면 북한이 밤에 계속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열병식. 그렇죠, 열병식 때. 그런 것도 또 그런 거는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중계를 좀 해야 됐을 건데. 그때 장군 둘이 사이에 놓고 이제 손 흔들어 가는 걸 봤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더라고요. 약간 이 살찌고 뚱뚱한 거는 비슷한데 표정이 평소 때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가 없어요. 예. 그 카리스마 있습니까, 걔가? 하여튼 ARF가 끝났는데 이게 제일 이제 열받게 한 게 마지막 왕이가 이놈들이 하여튼 이것도 내로남불인데 저거는 무슨 뭐 사드 때문에 쌩 난리를 쳐놓고는 한미연합훈련 하지 마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한 것 같습니다. 한데 얘가 왕이가 막 중공 애들 이렇게 이야기한 건 이해가 되죠. 한데 제가 더 열받는 거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나 외교부가 뭐 한 소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놈이 헛소리를 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렇게 하면 곧바로 갈가줘야죠. 근데 이런 걸 일치 안 한다는 게 이런 식으로 계속 밀리면은 이거 뭐 굳이 무슨 그 뭐 종속 군사적 종속 관계 이런 걸 빌미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철저하게 길들여져 가지고 나중에 한 소리 하면 우리가 좀 어색할 겁니다. 얘네들이 왜 이러냐. 하여튼 이 ARF가 이런 뭐 좀 여러 가지 논란 속에 끝났는데 북한 대표가 나오냐 안 나오냐 어떤 발언을 하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좀 시시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하여튼 그 북한 대사의 어떤 내용이나 행동 거지를 볼 때 이거는 앞으로 당분간 별로 그렇게 깊게 인게지를 하거나 미국하고 쇼부를 치겠다 아마 이런 움직이면 극히 희박할 것 같다고 보는 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그 1부는 여기에서 일단 마치고요. 남은 이야기는 또 2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